68세 전일화 할머니는 상전 며느리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혜정이 너도 잘 잤니? 저야 당연히 잘 잤죠. 아참,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한약은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지. 내 몸에 잘 맞더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 나혜정. 얼핏 듣기로는 사근사근한 것이 전 씨에게 할 도리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전 씨의 아들 호준이와 통화를 할 때면 그게 명확해졌죠. 엄마, 오늘도 혜정이가 아침 안부 인사드렸어요? 그래, 오늘도 하더구나. 고맙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전에도 이런 거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는 건지 원. 그래도 혜정이 나름대로 도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세요. 도리? 모르겠다. 그래서 결혼 준비 마무리는 잘 되어 가니? 혜정이는 혼수로 정말 냉장고만 하나 딸랑이 온다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엄마도 알다시피 혜정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이해를 해주긴 뭘 해줘. 상견례 때 자기네들 집안이 판검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라고 사돈네 자랑을 들어주느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냉장고만 해오겠다고? 며느리 혜정이네 부모, 즉 사돈네는 허세가 심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미 전 씨는 아들 호준이를 위해 아파트 한 채를 해주기로 한 상황. 사돈네는 그런 사실에 기가 죽기 싫었는지 자기네 집안 자랑을 끔찍하게 해대었죠. 그런데 그렇게 입을 털어놓고서 돌아오는 것이 고작 냉장고라니. 전 씨는 할 말이 넘치도록 많았지만 아들 호준이의 입장을 고려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혜정이 좀 예뻐해 주세요.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호준이 워낙 혜정을 좋아했기에 전 씨로서는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품만의 자식이라더니 그래 그냥 팔자련이 생각해야지. 전 씨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월과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대한 쓸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기본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에 그 와중에 혜정이로부터 좋은 점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래도 혜정이가 이렇게 매번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어디 보통 쉬운 일인가? 남들은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잖아.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마저도 바뀌더군요. 마치 가면이라도 벗어 던진 것처럼 혜정이의 싹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혜정이가 아침 안부 전화를 하지 않은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아침 안부 전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감쪽같이 끊겼거든요. 지금은 신혼이라 둘이 사는 재미에 바쁘겠지. 그래도 그 전에 보여준 것이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처럼 전 씨에게 전화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혼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끊는다면 그동안 보여준 자신의 행동이 모두 가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연락이 안 오네. 이제 볼일 끝났다는 건가? 전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혜정의 그 살가움은 다 연기였던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안달복달하더니 이제 아들 호준을 완전히 제 남편으로 만들고 나니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건지 어쩌다 아들 호준에게 전화라도 걸어 혜정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데 호준아, 요즘 혜정이는 어떻게 지내니?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다. 호준은 멋쩍게 웃으며 엄마, 혜정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피곤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호준도 혜정이 결혼 전에는 뻔질나게 하던 연락을 이제는 하루아침에 끊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와 굳이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으니
그냥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 혼자 눈치껏 참으라는 것이었죠. 그래, 내가 엄마 된 죄로 참아야지. 어쩌겠어. 입을 꾹 다물고 참던 전 씨였지만 어쩌다 혜정이에게 전화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호준이가 어머니 김치가 먹고 싶다며 조르는 탓에 어쩔 수 없었죠. 여보세요? 혜정아, 나다. 잘 지내니?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 아, 어머니. 저야 잘 지내죠. 어머니도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혜정이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딱딱하고 온기 하나 없었습니다. 전 씨는 그런 변화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기도 그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그래, 나야 뭐 잘 지내지. 다른 건 아니고 호준이가 김치를 보내달라고 해서 말이야. 김치요? 오빠는 왜 그런 걸 나랑 말도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요? 혜정이의 말투는 묘하게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전 씨였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갈 생각은 없고 택배로 보내주려고.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보내마. 아, 저희 집 주소요. 그랑 펜디움 아파트 103동 3-5 라인이에요. 그랑 펜디움 103동 3-5. 그리고 호수는? 호수는 말씀 못 드려요. 호수는 말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어머니. 저희 집이 몇 호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아니, 호수를 안 알려주면 택배를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전 씨의 의문에 혜정이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동이랑 라인까지만 적으시고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찾는 데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전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가족인 나에게, 시어머니인 나에게 몇 호인지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요? 아니, 그런데 호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니? 그냥 불편해서요. 불편해서?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집에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턱대고 저희 집 호수를 알려드리기가 조금 고민되네요. 아니, 지금 내가 너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너네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데 집을 알려주기 싫다는 거니? 심지어 그 집 내가 준 돈으로 샀는데도? 너무 기가 막혀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더 기가 막혔죠. 어머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살 돈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개인 사생활이 달린 문제잖아요. 저는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혜정이 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겠다니? 그냥 김치 하나 가져다 주겠다는 거잖아.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김치를 보내시겠다면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버리시면 그 이후에는 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더 하려던 전 씨는 순간 뒤통수가 뜨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혈압이 오를 대로 올라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던 거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혜정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들 말이 통하지 않을 게 뻔하니 전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말했습니다.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럼 경비실로 보내면 알아서 받겠다는 거지? 네, 어머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그 와중에 죄송하다는 말까지 붙이는 며느리의 가식에 전 씨는 화딱지가 치밀었지만 다시 한번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씨는 혜정이의 이해하기 힘든 요구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호수를 알려주면 불편하다. 프라이버시. 정그렇게 네가 원한다면야. 전 씨는 더 이상 며느리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이번 통화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래, 경비실로 보내면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그렇다 이거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낸 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더 많이 담거나 무겁게 만들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호준이 먹고 싶다는 김치를 평소처럼 정성껏 담을 뿐이었죠. 하지만 문득 그래, 네가 그렇게 경비실에서 찾아가겠다면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해야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큰 김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아 꽤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20kg까지 무게를 늘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꽤 무거운 김치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소란에는 혜정이 알려준 대로 그랑 펜디움 아파트 103동 3-5 라인 경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비워둔 채 택배 기사에게 이거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수취인 이름은 나혜정이에요. 하고 담담하게 말했죠. 무거운 박스를 보내는 전 씨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무거운 김치통을 머리로 이고 가든 끌고 가든 알아서 하겠지. 전 씨는 혜정이의 어리석은 선택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전 씨가 보낸 김치에 대한 항해 전화였습니다. 호준이니? 전 씨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엄마. 호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했습니다. 김치 잘 받았어요. 역시 엄마 김치답게 잘 익고 맛있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엄마가 이번에 특별히 맛있는 배추로 담갔다. 전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아들이 김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전화한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 맛있기는 했는데. 엄마 있잖아요. 이번에 김치를 좀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많이 보냈다고? 네가 김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넉넉하게 담아 보낸 건데 왜 그러니? 전 씨는 의아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주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 혜정이가 경비실에서 그 많은 김치를 들고 오려다가 몸살이 났나 봐요. 순간 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몸살? 겨우 김치 때문에?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정말 많이 아픈 건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몸살이 났니? 많이 아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엄마, 도대체 김치를 왜 그렇게 많이 보내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혜정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20kg이나 보내신 걸 보고 놀라기는 했어요. 호준의 말투는 은근히 전 씨를 책망하는 듯했습니다. 기가 막힌 전 씨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김치를 많이 보낸 게 왜 잘못이니?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건데. 그리고 혜정이가 내가 자기 집으로 보내겠다는 거를 기어이 경비실로 보내라고 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전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호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도 혜정이한테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혜정이가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했다는 거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엄마가 어른이시잖아요. 조금만 더 성숙하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성숙하게. 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선을 긋고 집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겠다고 뻗대는데 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 호준아. 모두 혜정이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니? 나는 혜정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야.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서 맡겨줬고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전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지만 호주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도 참. 혜정이가 좀 서툴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혜정이는 엄마 며느리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 프라이버시 존중해달라는 며느리님 말씀 때문에 집 주소도 묻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해줬는데 이제 와서 또 뭘 더 이해하라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무튼 김치는 감사해요. 이것 봐라. 정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더 이상 호준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전 씨는 실망감과 서운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다, 호준아. 이제 그만하자. 너희 부부 알아서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화가 난 전 씨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호준이 놀란 건지 다급히 전화가 연거푸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죠. 전 씨는 북받치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준이 자식.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깊은 밤, 전 씨는 홀로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려 확인해 보니 호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긴 문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고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에는 곧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으니 부디 만나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씨는 문자를 한참 동안 꼼꼼히 읽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눈의 붓기는 여전했지만 문자를 읽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예 딴 사람이 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고민하던 전 씨는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와라. 짧지만 단호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호준과 혜정이 함께 서 있었죠. 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정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애써 불편한 감정을 감춘 채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호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호준은 다시 한번 전 씨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혜정이 편만 들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호준은 김치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했습니다. 혜정도 옆에서 어머니,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께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딘가 어색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전 씨는 굳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호준이 이렇게라도 사과하러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더 듣고 싶지 않구나. 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춰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호주는 안심한 듯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세요. 혜정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는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전 씨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저희 집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예요.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엄마한테 다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혜정과 호준이 현관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진 후 전 씨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준이 주고 간 아들 부부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도대체 둘 다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언제는 절대 오지 말라더니 이제는 또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가고. 전 씨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꼼꼼하게 적힌 주소와 비밀번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솔직히 그 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집에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사과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나자 혜정에게서 다시 아침 안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8시 정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잊지 않고 전화를 하는 신용은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혜정의 목소리는 소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싹싹함은커녕 생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듯한 영혼 없는 말투였죠. 그래, 너도 잘 잤니? 전 씨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의 가식적인 친절에 굳이 맞춰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혜정은 형식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질문은 했지만 정말 전 씨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할 말을 읊는 듯 했습니다. 몇 번 비슷한 전화가 반복되자 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의 가식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리자 전 씨는 결심했습니다. 혜정아, 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혹시 전화하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전화하는 거니? 혜정은 잠시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억지로 전화하는 거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도 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 씨의 단호한 말투에 혜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혜정에게서 아침 안부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죠. 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혜정의 사과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뿐이었던 거죠. 관계는 손상된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도 이제는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불편한 상태로 고부 관계가 유지되었죠. 그러던 차에 아들 호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정이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간대요. 그래? 잘 됐네. 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남과 같은 며느리가 여행을 가든 말든 이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갑자기 호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호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호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약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약이라니? 호준이 너 어디 아프니? 전 씨의 말에 호준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오늘 아예 쓰러졌어요. 몸살인가 봐요. 혼자 병원에 가보려고 했긴 했는데 도저히 몸에 기운이 없어서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호준이의 말에 전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알았으니까 거기 그대로 누워 있어라. 아들네 집은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 전 씨는 급하게 차를 몰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구입하고 전복죽도 포장했죠. 그리고 그런 전 씨의 손에는 호준이 작년에 주었던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장도 있었습니다. 영영 써먹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쓸 일이 생긴 거였죠. 호준아, 엄마 왔다. 오셨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곳곳에 입고 아무렇게나 던진 것 같은 옷들이 있었고 호준의 것만이 아닌 며느리 혜정이의 옷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혜정이애는 집 청소를 아예 안 하는 건가? 의아함이 들었지만 일단 아들부터 챙겼습니다. 죽을 먹이고 약을 섭취하게 한 뒤 침대에 푹 쉬게 두었죠. 감사해요, 엄마. 정말
어지간하면 제가 직접 움직였을 텐데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 말 말라니까. 그런데 혜정이는 언제 온다니? 너 이렇게 아픈 건 알고 있어? 아직 몰라요. 괜히 노는데 저 신경 쓸까봐 따로 연락 안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럼 혜정이는 언제 오는데? 오늘이요. 그런데 아마 좀 늦을 거예요. 그래서 더 혜정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저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무리할까 봐요. 아이고, 이 화상아. 전 씨는 자상하기도 하지만 답답한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픈 녀석을 붙들고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푹 쉬거라. 호준이가 누워 잠든 안방 문을 닫고 나오니 난장판이 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자, 이걸 어찌 치운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만둘 수도 없고 전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며느리는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람?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가지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구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깔끔한 성격은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고, 저러고 살면서 무슨 프라이버시 운운했던 거야. 전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며느리 흉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두고 이 꼴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휴, 내가 치워야지. 어쩌겠어. 전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들 호준을 위해서 전 씨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나니 이제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프라이팬, 음식물이 눌어붙은 접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하여간 요즘 것들은 대체 왜 이렇게 입만 살아있는 건지? 이러면서 해외여행은 뭐고 프라이버시는 뭐냐고. 전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에 세제를 듬뿍 묻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거지를 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데 여전히 아직 치워야 할 곳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먼지와 머리카락으로 지저분했고 테이블 위에는 혜정이 읽다 만 잡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일이 끝이 없네. 전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청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란한 청소기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 걸레질까지 꼼꼼하게 마치니 비로소 거실이 깨끗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난장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전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집 안을 둘러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일을 마치니 온몸이 비에 젖은 듯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일단 샤워라도 좀 할까. 어차피 아들 호준이는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고 며느리 혜정이는 늦게 온다고 했으니 간단히 씻고 나와 상쾌한 마음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까 빨래하면서 발견한 전 씨가 입어도 무리가 없는 아들 운동복이 있어서 갈아입을 옷도 있었죠. 전 씨는 욕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급하게 움직이느라 뭉쳐있던 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욕조에 잠깐 누워볼까. 욕조에 몸을 뉘니 두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잠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혜정이가 왔나?
전 씨는 의아함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늦게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나 보네. 전 씨가 죄라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 그저 편안하게 마저 씻은 후에 몸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으니 기분이 좋을 테지. 이참에 내가 자기 남편을 잘 돌봐준 것도 봤을 테니까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것뿐인가요? 엉망이던 집 청소까지 해준 전 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가서 혜정이와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뿐이었죠. 전 씨가 옷을 갈아입은 뒤 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나 먹어라! 으아! 얼굴에 묵직한 충격이 느껴지더니 이내 비리고 매콤한 액체가 전 씨의 얼굴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전 씨는 눈을 뜨려고 해보았지만 액체에서 풍기는 냄새와 매운 기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오른쪽 뺨에서 날카로운 충격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망할 것이! 감히 내가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내 남편하고 바람을 펴! 뺨에 느껴지는 통증. 누군가 전 씨에게 김치를 국물째로 끼얹고 뺨을 때린 게 분명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혜정이었습니다. 고통스럽던 전 씨가 황급히 외쳤습니다. 뭐야? 혜정이 너니? 어머니? 어머니세요? 당황한 목소리에 전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왜 갑자기 나한테 김치를 끼얹은 것도 모자라 사람 뺨을 치고 난리냐고? 그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전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줄 알고 그랬어요. 혜정의 황당한 변명에 전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착각?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얼굴은 끈적거리는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되고 뺨은 화끈거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지금 내가 네 남편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리고 아무리 착각이라 해도 대뜸 사람한테 김치를 퍼붓고 뺨을 때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전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정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혜정은 손까지 발발 떨며 사죄했지만 전 씨는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잠이 덜 깬 호준이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비몽사몽간에 엄마, 혜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물었습니다. 호준이의 등장에 혜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혜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준을 불렀지만 차마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아들 호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김치 국물이 온몸에서 뚝뚝 떨어졌죠. 이거 보이니? 잘난 네 와이프가 한 짓이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정이가 이랬다고요? 그래. 됐고, 난 일단 샤워나 다시 해야겠구나. 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혜정과 호준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렸지만 애써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에게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로 온몸에 묻은 김치 국물을 씻어내고 엉망진창이 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울먹거리는 혜정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혜정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제가 눈이 삐었나 봐요. 용서해주세요. 혜정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혜정의 사과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안방에서 나온 호주는 창백한 얼굴로 혜정과 전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픈 몸에 이 소란까지 겪으니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혜정이가 실수한 거예요. 혜정이도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호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전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오늘 이를 계기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실수?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혜정이 너 처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나도 다 알고 있었다. 전 씨는 혜정을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침마다 억지로 전화해서 안부 인사하는 척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까고 겨우 몇 번 전화하는 신용하다가 내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끊어버리고 프라이버시 운운하면서 집 주소 알려주기 싫다고 하고 택배 경비실로 보내라고 하고 어떻게든 나 곤란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 정말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전 씨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을 봐야 했습니다. 혜정은 전 씨의 맹렬한 비난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호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전 씨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혜정이도 잘못했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혜정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 와중에도 네 와이프 편만 든다. 이거지? 힘든 건 나야. 호준이 네가 아프다고 해서 이 먼 곳까지 차를 끌고 와서 약 사다 바치고 집안 청소하고. 호준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잘난 와이프가 그렇게 좋으면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서로 죽은 셈치 잡구나. 전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물론 아들 호준에게까지 실망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 씨는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호준이 엄마, 하고 다급하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자 비로소 가슴속에 묵직하게 눌러 앉아있던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후련함과 함께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전 씨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햇살 가득한 오후 전 씨는 오랜만에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이제 제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을 살 거라고. 목적지는 오래된 친구 순자 씨의 집이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사이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느라 소홀했던 인간관계를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회복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순자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반갑게 맞이하는 순자 씨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일화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안으로 들어와. 순자는 두 팔을 벌려 전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에 전 씨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전 씨는 순자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을 메우듯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졌죠. 정말? 아니, 그럼 대학교 이후로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은 거야? 미대 수석이었던 네 실력이 아깝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호준이 키우면서 정신이 워낙 없기도 했고. 며느리 이야기는 애써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순자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전 씨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지쳐있던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죠. 다른 사람을 만나길 잘했어. 정신이 한결 맑아진 기분이야. 집에 돌아와서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즐겨 했던 수채화 그리기였죠. 먼지 쌓인 물감과 붓을 꺼내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깔들을 바라보며 전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중과 몰입의 즐거움에 전씨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늦도록 수채화 삼매경에 빠져있던 전씨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들을 인터넷에 올려 팔아볼까?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었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쌓아두기만 할 바에야 용돈벌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죠. 생각이 미치자 전씨는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자주 이용하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를 찾아 클릭하고 판매 글쓰기 버튼을 눌렀죠. 제목란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수채화 그림 판매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며 소박하지만 정성껏 그렸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사진 첨부란에는 오늘 그린 수채화 몇 점을 정성껏 찍어 올렸습니다.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취미로 그린 그림인데 얼마에 팔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아무도 안 살 것 같고 너무 싸게 부르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 한참 고민한 끝에 전씨는 5,000원에 한 점씩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은 생각하지 말자. 그냥 기쁨을 나누는 거야.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어쩔 수 없지. 가벼운 마음으로 판매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판매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씨는 약간 실망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업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일이니까 안 팔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판매 글에 새로운 댓글이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라니 정겹네요. 그림 구경 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 전씨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정성껏 답글을 달아주었죠.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색감이 따뜻하고 예쁘네요. 할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림 한 점 구매하고 싶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전씨의 그림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관심에 전씨는 놀라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그림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매 알림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수채화 그림 판매 완료. 사이트 알림창에 뜬 문구를 확인한 전씨는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팔렸어. 내 그림이 팔렸어. 5,000원이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죠. 첫 판매 성공 이후 전씨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글 조회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구매문의 댓글도 끊이지 않았죠. 하루 종일 몇 점씩 그림이 팔려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씨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에게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었죠.
할머니 화가라는 독특한 콘셉트에 흥미를 느꼈는지 자신의 채널에 전시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유튜버는 직접 전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예쁘게 나오게 촬영할게요. 카메라 앞은 어색했지만 유튜버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점차 긴장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전씨는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튜브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후 전씨의 그림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판매글 조회수는 수직으로 상승했고 구매 문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죠. 방송 출연 요청은 물론 갤러리에서 전시회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이었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핸드폰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호준에게서 온 전화였죠. 며칠 전 집을 나온 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호준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호준이요. 잘 지내시죠?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호준은 계속해서 보고 싶다는 말과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씨의 마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애원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호준아, 너희들을 언젠가 용서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살아갈 거고 너희도 너희만의 인생을 살아가렴. 전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공허하게 끊어진 휴대폰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전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끝은 분명 밝게 빛날 것이라고 전씨는 확신했습니다.